중국 비단 고문의 진정한 공포는 고통이 아니라 소리였습니다. 그 안에 갇힌 귀족 여성에게 비단은 그녀의 삶 그 자체이자 정체성이었습니다. 걸음마다 지위를 속삭였고 고운 실크가 스치는 소리는 당나라 궁정에서의 그녀의 위치를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죠. 이제 그 사치품이 그녀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특권의 갑옷이었던 최고급 비단이 이제는 그녀를 파멸시키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침묵한 구경꾼들이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새로운 비단 한 겹이 추가될 때마다 모두가 숨을 날카롭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습니다. 유일한 소리는 마른 비단이 스치는 소리, 그리고 희생자의 억눌린 아무 소용없는 헐떡임 뿐이었죠. 압력은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가해졌습니다. 먼저 팔다리, 그 다음은 몸통, 공기를 앗아가는 끈질긴 압박이었습니다. 그녀의 인간적인 형체는 번들거리는 고치 아래로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빠른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섬세하고 심리적인 말살이었습니다. 마지막 비단 한 조각이 그녀의 얼굴을 가로질러 덮이고 압도적인 어둠의 세계로 그녀를 내던졌을 때 한 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토록 강력했던 여인이 어째서 자신의 권위를 상징하던 바로 그 비단에 질식당하며 이곳에 처하게 되었을까? 그 답은 경쟁과 배신, 그리고 예술의 경지에 이른 잔혹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또한 물어야 합니다. 지위의 궁극적인 상징이 어떻게 국가의 가장 은밀한 무기가 되었을까? 그리고 왜 이 심리적으로 파괴적인 운명은 당나라에서 가장 강력했던 여성들에게만 주어졌을까? 그 답은 바로 이 특정 형태의 공포를 완성한 여황제로부터 시작됩니다. 당나라 궁정의 소리는 살아있는 존재였습니다. 웅장한 홀을 가로질러 낮은 웅성거림의 강이 흘렀고 매끈한 돌바닥 위로 비단 예복이 스치는 부드러운 타악기 소리가 간간히 들렸습니다. 제국의 가장 강력한 수백 명의 남자들이 정해진 자리에 서서 국정과 소문에 대한 끊임없는 낮은 콧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그 소리의 강은 문득 멈추곤 했습니다. 갑자기 날카로운 침묵이 찾아왔고 너무나 절대적이어서 100걸음 떨어진 곳에서도 소매 한 자락이 나무 기둥에 스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녀가 방에 들어섰다는 것은 그렇게 알 수 있었죠. 그녀의 이름은 측천무후였고 스스로 용상을 차지한 여황제였습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통치할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후궁이었고 다른 사람들의 계략 속에서 이용당하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가로막는 모든 남자를 뛰어넘었죠. 칼날 위를 걷는 듯한 길을 올라 정상에 도달했고 그녀 아래 모든 이의 손이 자신을 끌어내릴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녀의 뱃속에 끊임없이 서늘한 불안감의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신하들이 하는 말 자체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과 말 사이의 빈 공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턱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모습, 눈빛의 깜빡임, 공식 청원서를 든 손의 희미한 떨림을 관찰했습니다. 측천무후에게 용상은 안락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 홀로 차지한 전장이었고 사방에는 그녀의 얼굴 앞에서 웃으면서도 그녀의 파멸을 기원하는 남자들이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권력은 절대적이었지만 동시에 취약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매일 다시 세워야 하는 공포의 기반 위에 놓여 있었죠. 한순간의 나약함, 한 번의 잘못된 신뢰만으로도 모든 건축물은 먼지로 부서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궐복도를 따라다니는 속삭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찬탈자, 악마, 남자들만을 위한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하늘에 맞선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이 독에 단순히 살아남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통달했고 무기로 만들었죠. 측천무후는 수도의 조용한 역병처럼 퍼지는 비밀 경찰망을 만들었습니다.
찻집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이 한밤중에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었고, 부하들 사이에서 너무 인기가 많아 보이던 강력한 장군은 단순히 사라지고 해가 뜨기도 전에 새로운 임명자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아무도 증거를 본 적이 없었고 아무도 재판 소식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람이 있었던 자리에 싸늘하고 텅 빈 공간만 남을 뿐이었죠. 이것이 그녀가 제국을 하나로 묶는 방식이었습니다. 두루마리에 적힌 법률이 아니라 사람들이 숨쉬는 공기 속에서 느껴지는 공포로 말입니다. 그녀는 이전의 어떤 황제보다도 더 교활하고 더 단호하며 더 무자비했습니다. 그녀는 그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천재성은 자신이 직면한 다양한 종류의 위협을 이해하는 데 있었습니다. 야심찬 장군은 단순한 문제였고 국경 분쟁은 병참과 무력의 문제였습니다. 이것들은 남성적인 위협이었고 남성적인 해결책으로 맞서야 할 문제였습니다. 측천무후는 자신의 정당성에 대한 공격은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것들은 미묘하고 사회적이었으며 종종 그녀의 동맹이 되어야 할 바로 그 여성들, 즉 위대한 가문의 귀족 부인들, 그녀가 지배하는 강력한 남자들의 아내와 어머니들에 의해 주도되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그녀를 진정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류의 군대, 즉 속삭임과 명성, 영향력의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잘 배치된 소문 하나가 1000명의 병사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고, 이런 종류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 그녀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단순히 몸을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영혼마저 파괴하는 무기 말이죠. 국경의 병사들은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위협은 더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운 비단을 입고 속삭임으로 말했으며 궁궐 안에 살고 있었죠. 당나라 궁정의 고위 여성은 자신의 권한으로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먼지 쌓인 잊힌 법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측천무후를 오싹하게 만드는 힘의 구체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 여성들은 소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땅을 소유했고 광대한 가족 재산을 관리했으며 그들의 서명은 곡식과 은화로 된 막대한 불을 움직였습니다. 문서 위 그들의 붓질이 마르는 소리는 가문의 운명이 바뀌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남편이 공직을 맡을지는 몰라도 그의 야망에 자금을 대고 병사들에게 급여를 지불하는 것은 아내의 가문 재정 지휘권이었습니다. 이러한 경제적 독립은 그들에게 정부 최고 회의실까지 울려 퍼지는 목소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장식품이 되기 위해 교육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략가가 되기 위해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의 개인 정원에서 부드러운 도자기 잔이 부딪히는 소리 속에서 그들은 정치와 철학을 논했습니다. 그들의 칭찬은 궁정관리의 경력을 시작하게 할 수 있었고 미소를 띠며 던진 무심하고 날카로운 말 한마디는 그 경력을 그만큼 빠르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여황제의 첩보망에 필적하는 정보망을 지휘했습니다. 아침 단장 중에 신녀들 사이에서 오가는 속삭임에는 어떤 공식 보고서보다 더 많은 국가 기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숨막히는 궁정 예법 속을 섬세한 꽃처럼 움직인 것이 아니라 잔혹한 게임의 대가처럼 움직였습니다. 모든 사교 모임은 전투였습니다. 희귀한 향수 선물로 동맹이 맺어졌고 완벽한 타이밍에 터뜨린 당황스러운 소문으로 경쟁자를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들의 자녀의 정략 결혼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과 부를 뚫을 수 없는 덩어리로 통합하는 기업 합병과 같았습니다. 행렬을 걸을 때 옥 장신구가 내는 부드러운 소리는 전장에 군대가 배치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측천무후와 마찬가지로 진정한 권력이 항상 칼로 휘둘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초대장이나 초대받지 못한 사실로 휘둘러지기도 했죠. 그들은 다른 패로 그녀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황제는 이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여가장들이 지휘하는 충성심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저항하는 신하들이 보호와 또 다른 후원의 원천을 찾아 그들의 살롱으로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녀의 옆구리에 박힌 가시일 뿐만 아니라 궁정을 분열시키고 그녀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평행하는 중심축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미천한 찬탈자로 여기는 오래된 귀족 가문 출신이었고, 그들은 매일 자신들의 막대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그 사실을 모두에게 상기시켰습니다. 측천무후는 그들을 단순히 체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개 재판은 그들을 순교자로 만들고 위대한 가문들을 그녀에게 대항하게 할 것이며, 조용한 암살은 제국을 두 쪽으로 찢어 놓을 수 있는 피해 복수극을 촉발할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독특한 적에게 유례없이 적합한 무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힘을 주었던 바로 그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해체하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닿을 수 없는 우아함, 흠잡을 데 없는 명성, 그리고 완벽한 품위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든 정체성의 기반은 비단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제복이자 깃발이었으며 세상에 보여주는 반짝이는 피부였습니다. 이 여성들은 비단을 자신들의 갑옷이자 타고난 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여황제가 그것을 자신들의 무덤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뼈를 부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부수는 것입니다. 측천무후는 남자 장군들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군대와 공성전, 칼날과 피를 생각했고, 그들의 해결책은 시끄럽고 지저분하며 명백했습니다. 여황제는 진정한 권력이 침묵 속에, 정밀함 속에, 그리고 희생자가 자신의 파멸의 공범이 될 정도로 목표에 완벽하게 맞춰진 잔혹함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궁정의 귀부인들을 분노가 아니라 차갑고 섬뜩한 명확함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 고개를 드는 방식, 마치 공기 자체가 그들을 위해 갈라지는 듯한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의 힘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들이 누구였느냐에 있었고, 그녀는 그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일습했습니다. 그녀의 계획은 하나의 소리, 즉 궁궐 여인들의 거처를 가득 채우던 끊임없이 마른 비단 스치는 소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소리였습니다. 각 여성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직물 수백 야드에 몸을 휘감은 채 자신의 가문의 재산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들은 지위를 두 번째 피부처럼 한마디 말 없이 자신들의 중요성을 선언하는 비단과 금으로 된 빛나는 갑옷처럼 입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방패였고 그들의 목소리였으며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자부심의 원천이었습니다. 측천무후는 이 소리, 그들 집단의 오만함이 끊임없이 속삭이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그들의 파멸을 위한 청사진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화려한 옷을 벗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옷 속에 그들을 묻어버릴 것이었습니다. 이 개념은 순수한 심리적 파괴 행위였습니다. 칼에 의한 처형은 몸에 대한 공격이지만 이것은 자아 개념 자체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었습니다. 귀족 여성의 존재 전체는 그녀의 우아함, 침착함, 그리고 품위에 의해 정의되었고 그녀의 외모를 완벽하게 꾸미는 섬세한 예술은 그녀의 영향력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측천무후는 그 예술을 체계적으로 뒤집는 죽음을 고안했습니다. 그 과정은 감옥에 숨겨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궁정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행해지는 의식이었죠. 희생자는 자신의 정체성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한 겹 한 겹 해체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우아한 움직임의 도구인 팔다리를 먼저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자세와 자부심의 핵심인 몸통을 압박하여 숨과 존엄을 앗아갈 것입니다. 모든 요소는 최대한의 상징적 효과를 위해 선택되었습니다.
무기는 그들 자신의 가장 귀중한 보물, 즉 황실 창고에서 가져온 최고급 황실 비단이 될 것이었습니다. 비단을 씌우는 사람들은 난폭한 사형 집행인이 아니라 비단을 짠 바로 그 장인들이었으며 그들의 숙련된 손은 평소의 솜씨를 끔찍하게 패러디하는 행위를 할 것이었습니다. 추가되는 비단 한 필 한 필은 또 다른 무게, 나사를 한 번 더 조이는 것과 같았고 아래의 인간 형태를 압박하고 침묵시키며 천천히 지워나갔습니다. 고통이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압박은 견딜 수 없을 투어 정도가 될 거였죠. 목적은 변형이었습니다. 세련된 상류 사회의 정점이었던 여인을 형체 없고 침묵하며 무력한 존재로 만드는 것. 그녀는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을 겁니다. 한때 그녀를 흠모했던 구경꾼들의 숨 막히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요. 한때 그녀를 아름답게 만들었던 바로 그 물건이 주는 끔찍한 압력을 느낄 겁니다. 한때 그녀의 권력을 상징했던 비단옷의 바스락거림은 실한 올 한 올로 그녀의 무덤이 지어지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역을 막기 위한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지켜보는 다른 모든 귀족 여인들의 마음에 자신을 새겨넣기 위한 교훈이었죠. 그것은 소름 끼치는 연극적인 방식으로 전달된 메시지였습니다. 너의 지위, 너의 이름, 너의 인간성, 그 모든 것은 내게서 받은 선물이며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이용해 언제든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것은 공포였습니다. 그 공포는 찰나의 죽음보다 훨씬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소멸에 대한 공포, 존재 자체가 해체되는 것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빛나는 아름다운 고치에 자신의 유산과 이름이 통째로 삼켜져 황후의 절대 권력에 대한 침묵하는 기념물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두려움이었죠. 이것은 아주 특별한 전쟁을 위한 완벽한 무기였습니다. 적의 가장 큰 강점을 노려 그것을 완전하고도 철저한 파멸의 도구로 바꾸는 것이었죠. 무기는 고안되었고 그 이론은 완벽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본보기로 삼을 첫 희생자뿐이었고 황후는 그가 누구일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고치의 침묵이 찾아오기 전 궁정은 장 부인의 이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딱딱하고 격식 있는 공무의 어조가 아닌 깊이 사적인 온기로 불렸죠. 신하들이 정치적 책략을 멈추고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새로운 시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방식에서 그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궁궐에 짙은 향내, 나는 공기를 뚫고 퍼져나가는 소리였고 좀처럼 들리지 않던 곳에 진짜 기쁨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지녔습니다. 그녀가 방을 지나갈 때면 부드러운 애정의 속삭임이 그녀의 뒤를 따랐고 수많은 비단 옷들이 그녀를 향해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수많은 권력 있는 귀부인 중 한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궁정의 사교계가 돌아가는 중심 태양이었고 그 빛의 모든 광선은 용상에 직접적으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황후의 첩자들은 섬뜩할 정도로 상세한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군대나 음모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찻집에서 장 부인에 대해 오가는 칭찬의 문구들을 기록했죠. 어린 궁녀들이 그녀의 머리에 꽂힌 옥비녀의 정확한 각도를 어떻게 모방하는지 묘사했습니다. 어떤 강력한 장군들이 연회에서 그녀와 어울리려 했고 그녀의 이야기에 너무 큰 소리로 웃었는지 주목했습니다. 무천은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즉, 충성심의 이전이었죠. 장 부인에게 주어진 모든 찬사는 황후에게서 빼앗긴 두려움과 존경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장 부인은 마음의 왕국을 짓고 있었죠. 무천의 권위가 닿을 수 없는 영역을요. 그녀는 이 권력을 결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죠. 바로 그 순수함이 그녀를 완벽한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반역자가 아닌 하늘에 경쟁하는 별로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여느 날과 다름없는 아침,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장 부인은 서예를 연습하고 있었고
그녀의 처소에는 붓이 종이에 스치는 부드러운 소리만이 들렸습니다. 그때 새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바닥에 울리는 군화의 묵직하고 규칙적인 발소리. 황실 근위병이었습니다. 시녀들은 비단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굳어졌습니다. 근위병들은 정중한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황후의 인장이 찍힌 칠흑색 두루마리를 들고 있었죠. 장부인은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침착함은 흠잡을 데 없는 갑옷과 같았고, 그녀는 그들을 따라 자신의 사적인 세계에서 공적인 궁정으로 향했습니다. 대전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지만 죽음과 같은 부자연스러운 정적이 사방에서 조여들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던 궁정의 소문강은 댐에 막혀버렸습니다. 수백 명의 관리들이 조각상처럼 서서 텅 빈 용상을 응시했습니다. 그들은 한편의 연극을 보기 위해 모여든 것이었습니다. 한 환관이 부드러운 신발 소리도 없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황제의 조서를 펼쳤고 두터운 침묵 속에서 종이에 날카로운 바스락거림이 섬뜩하게 울렸습니다. 그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음모에 대해 말하지 않았고 국가에 대한 죄목을 열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비난은 심리전의 걸작이었습니다. 장부인이 궁정의 애정을 훔치기 위해 거짓된 우아함과 위선적인 명성을 쌓았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기소였습니다. 그녀는 얼어붙은 채 이 불가능한 혐의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사랑받았다는 이유로 그녀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자신이었다는 죄로 그녀를 벌하고 있었죠. 그녀의 정신은 혼란스러웠고 실체도 증거도 논리도 없는 비난에 맞설 변론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궁정의 익숙한 얼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지성을 칭찬했던 남자들, 그녀를 친구라 불렀던 여인들을 찾았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오직 숙인 머리들과 뻣뻣하게 굳은 등줄기들만을 보았을 뿐입니다. 그 모든 것을 휩쓰는 끔찍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문득 자신의 소매자락이 바스락거리는 희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때는 권력을 의미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이미 그녀의 무덤이 된 방 안의 외로운 속삭임이 되어 있었죠.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녀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향한 메시지였죠. 그때 그녀를 사로잡은 공포는 차갑고 절대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죽음의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삶 전체가 대중 앞에서 해체되고 사기로 선포되는 끔찍한 깨달음이었습니다. 환관은 두루마리를 탁 소리내어 닫았습니다. 근위병들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고 그들의 소나기는 쇠처럼 단단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끌고 가기 시작했고 그녀의 고운 비단 신발은 윤기 나는 바닥 위에서 부드러운 스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필사적인 의지의 분출로 그녀는 몸을 돌려 궁정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그것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하도록 태어난 여인의 맑고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자비를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검에 의한 깨끗한 죽음, 전사의 죽음을 간청했죠. 그러나 황후는 훨씬 더 느리고 훨씬 더 교훈적인 것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고문은 고통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소리, 즉 귀부인의 몸에서 고운 비단옷이 찢겨나가는 날카롭고 격렬한 소리로 시작되었죠. 근위병들은 그녀의 여러 겹 옷을 고정하던 정교한 매듭이나 섬세한 옥 장식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작은 재산에 버금가는 가치를 지닌 가장 바깥쪽 비단옷에 자수 놓인 옷깃을 잡고 그저 잡아당겼습니다. 그 뒤를 이은 소리는 실이 찢어지는 비명이었고 온 궁정을 일제히 움찔하게 만드는 소리였습니다. 찜찜찜입니다. 그것은 한 여인의 삶을 바쳐 쌓아 올린 침착한 품위가 한순간의 잔인한 행위로 파괴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들은 단지 옷을 벗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정체성을 갈기갈기 찢어 발기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근위병이 두루마리를 뚫어볼 수 있을 만큼 고운 명품 비단 소매자락을 붙잡고 어깨에서 손목까지 찢어버렸습니다. 장 부인은 작고 무의식적인 소리, 믿을 수 없다는 듯 목이 메인 숨소리를 냈습니다. 이것은 어떤 칼날도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깊은 모욕이었습니다. 치우십시다. 그녀의 지위에 있는 여인이 단정치 못한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사회적 죽음이었습니다. 대전에서 강제로 발가벗겨지는 것은 그녀의 인간성 자체를 말살하는 행위였죠. 궁정은 공포에 질린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발치에 쌓이는 망가진 비단의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위병이 다음 옷을 찢어낼 때의 거친 숨소리도 들렸죠. 그녀의 존재 전체는 흠잡을 데 없는 침착함의 연기였습니다. 이제 그 침착함만이 그녀에게 남은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저항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구슬 장식 조끼 그리고 속옷들을 찢어낼 때도 그녀는 꼿꼿이 서 있었죠. 각 옷들은 다른 색깔, 다른 질감, 다른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옷 조각마다 그녀는 자신의 일부가 함께 떨어져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하들과 귀부인들의 시선은 육체적인 타격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녀를 만지고 심판하고 마지막 남은 존엄성마저 벗겨내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인이자 책략가이며 궁정의 사랑을 한 몸에 받던 장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관찰되는 대상, 하나의 사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연습된 듯한 체계적이고 느긋한 잔인함으로 움직였습니다. 날카로운 찢는 소리와 함께 모여있던 귀족들 사이에서 일제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또 다른 찢는 소리 뒤로는 망가진 옷이 돌바닥에 떨어지는 부드러운 속삭임이 따랐습니다. 장 부인의 세계는 새로 드러난 피부에 닿는 차가운 공기의 감각과 자신의 절제된 숨소리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녀는 멀리 떨어진 기둥에 시선을 고정한 채 한때 친구였던 사람들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만족감을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직은요, 그녀는 다리에서 차가운 떨림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고 강철 같은 의지를 산산조각 낼 것 같은 동물적인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비단 조각이 그녀의 맨발 주위에 알록달록하고 처참한 더미로 놓여 있었습니다. 깊고 끔찍한 정적이 대전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찢는 행위가 멈췄고 근위병들은 물러섰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곳에는 오직 이 여인, 당나라 우아함의 상징이 침묵하고 주시하는 국가의 눈앞에서 완전히 벌거벗은 채 서 있는 모습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규정했던 모든 상징을 벗겨낸 과거의 유령이었습니다. 그녀의 권력, 이름, 명성, 그 모든 것이 찢겨나가 쓰레기처럼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그녀는 대전의 항의 때문만이 아니라 사회적 처형에 소름 끼치는 최종성 때문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것이 끝이리라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황후의 계획은 그보다 훨씬 더 치밀했습니다. 지위와 존엄을 벗겨진 채 그녀는 떨고 있었지만 차갑고 축축한 비단 첫 조각이 앞으로 다가오면서 진정한 공포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에 들려온 소리는 거의 침묵에 가까웠습니다. 부드럽고 축축한 찰싹거림, 무표정한 직업적 무심함으로 얼굴을 가린 장인이 흠뻑 젖은 황실 비단 첫 조각을 장 부인의 맨 발목에 댔습니다. 차가움의 충격은 즉각적이었고 등골을 타고 오르는 전율이었지만 그녀는 소리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감기 시작했습니다. 물은 윤활제 역할을 하여 마른 천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팽팽함으로 각층을 당길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서툰 야만인의 솜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과학에 정확하고 숙련된 적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인은 그녀의 다른 다리에, 세 번째 장인은 그녀의 팔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배틀 앞 직조공들의 조용한 효율성으로 움직였고 그들의 동작은 그들의 평생의 업적을 섬뜩하게 비추는 거울 같았습니다. 유일한 소리는 축축한 천의 부드럽고 미끄러운 속삭임과 장부인의 일정하고 얕은 호흡 소리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고안한 죽음이었습니다. 보통은 철학적 진리로 가득 차 있던 수도원 두루마리에는 황후의 처형인들을 위한 다른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은 섬유가 마르는 물리적 현상을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비단은 젖었을 때 늘어날 수 있었고 마르면서 실은 멈출 수 없는 으깨는 힘으로 수축할 것이었습니다. 기록들은 이상적인 물의 온도를 명시했습니다. 심지어 대전의 주변 습도가 이 과정의 지속 시간에 미치는 영향까지 계산했습니다. 건조한 날에는 수축이 빨라져 무자비한 죬쇠가 6시간 만에 닫힐 것이었습니다. 축축하고 습한 날에는 고통이 연장되어 18시간 동안 느리고 의도적인 압축으로 고통받을 수 있었습니다. 황후는 그저 공기를 읽는 것만으로도 희생자의 죽음의 속도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장인들은 그저 시신을 감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맞추고 있었죠. 장여사의 관점에서 차가움 이후 처음 느껴진 감각은 점점 퍼져나가는 무감각함이었습니다. 그녀는 발가락을 오므리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감각이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젖은 비단은 이미 제 역할을 시작하며 그녀의 사지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비단은 그녀의 무릎을 지나 허벅지까지 감겨 올라왔고 매끄럽게 겹쳐진 채 흠잡을 데 없는 패턴을 이루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조각상처럼 변해갔고 사지는 하나의 굳건한 자세로 고정되었습니다. 무게가 쌓여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층층이 더해지는 비단은 숨막히는 짐이 되었습니다. 또한 실들이 미세하지만 치명적인 수축을 시작하면서 뼛속 깊이 느껴지는 내적인 통증, 즉 압박의 첫 징후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쇠장이 되어가고 있었고 그 쇠장의 창살은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장인들은 그녀의 몸통으로 옮겨갔습니다. 이 단계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비단을 그녀의 갈비뼈 주위에 수평으로 감아 올렸고 팔은 옆구리에 고정시켰습니다. 가슴의 첫 비단을 감자마자 그녀는 호흡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깊고 온전한 숨을 쉬는 것이 갑자기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녀의 횡격막은 끈질긴 젖은 섬유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녀는 짧고 얕은 숨만 겨우 들이쉴 수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체계적으로 일했고 가끔 그녀의 피부에 닿는 그들의 손마디에서는 절대적인 집중력이 느껴졌습니다. 그들 자신은 고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려운 임무를 완수하는 장인들이었습니다. 장여사는 눈을 감고 자신의 정신 속으로 도피하려 했지만 감각들은 너무나 강렬하게 밀려들어 왔습니다. 육체적인 현실로부터는 도피할 수 없었습니다. 압박은 이제 살아있는 존재 같았습니다. 갈비뼈를 휘감은 뱀처럼 매 순간 조금씩 더 조여왔습니다. 비단이 마르기 시작하는 희미하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치 팽팽하게 당겨진 돛대 줄의 부드러운 삐걱거림 같았습니다. 섬유들이 수축하고 팽팽해지며 그 분자 구조가 스스로를 재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뼛속의 통증은 갈리는 듯한 고통으로 깊어졌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은 필사적인 숨 한 모금을 엄청난 노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고 대강당의 가장자리는 어두운 안개 속으로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완전히 의식하고 있었고 망가져가는 몸 안에서 그녀의 정신은 날카롭고 선명한 빛의 점이었습니다. 비단 조각들이 습기를 잃어가면서 미묘한 온도 변화를 느낄 수 있었고 그들의 조임은 쇠처럼 단단해졌습니다. 희생자는 완전히 의식한 채 모든 섬유가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운 장신구가 굳건한 실의 감옥이 되는 것을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죽음까지는 아직 몇 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날카롭고 축축한 구토 소리가 침묵을 갈랐습니다. 잠시 후 매끄러운 돌바닥에 몸이 부드럽고 묵직하게 부딪히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소리가 난 방향으로 시선을 던질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홀 중앙의 광경에서 시선을 돌리는 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었고 공감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에티안의 조정에서는 공감이 반역의 한 형태였습니다. 그들의 명령은 간단하고도 절대적이었습니다. 너희는 서 있을지어다. 너희는 증인이 될지어다. 너희는 끝까지 지켜볼지어다. 이것은 사형수를 위한 처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관중을 위한 교훈이었습니다. 교훈이었습니다. 귀부인들은 그것을 가장 날카롭게 느꼈습니다. 그들은 지정된 줄에 서 있었습니다. 비단과 옥에 침묵하는 숲, 창백한 얼굴은 억지로 유지하는 침착함의 가면이었습니다. 전면이었습니다. 각 여인은 자신의 옷감의 섬세한 짜임새가 피부에 닿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감각은 언제나 편안함과 지위를 의미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대기 중인 수위처럼 느껴졌습니다. 웨이 부인의 등골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긴 소매 안에서 주먹을 너무 꽉 쥐어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여인의 얕고 겁에 질린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냄새도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홀을 채우기 시작한 또 다른 소리였습니다. 희미하고 필사적인 딸깍 소리들, 보석 박힌 화장품 상자들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부인들은 더듬거리며 향수 가루를 찾아 떨리는 손으로 목과 손목에 향기 나는 가루를 두드려 발랐습니다. 제스민과 장미의 달콤하고 느끼한 향이 공기 중에 짙어졌고 그들의 줄에서 피어오르는 날것 그대로의 동물적인 두려움의 냄새를 가리려는 필사적인 시도였습니다. 진료습니다. 하지만 향수는 진실을 가릴 수 없었습니다. 장 여사는 이례적인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경고였고 거울이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여인들은 침묵하는 고치 속 형상에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영향력, 재산, 그리고 그들 자신의 생명까지도 고삐에 묶여 있다는 것을 피가 얼어붙는 듯한 명확함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황후는 그들에게 그 고삐가 얼마나 짧은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장 여사를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시풍을 모방했고 결혼 중매에 대한 조언을 구했으며 그녀의 재치에 웃었습니다. 그녀의 자연스러운 우아함은 그들 모두가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이었습니다. 이제 그 똑같은 우아함이 그들의 눈앞에서 체계적으로 해체되고 있었습니다. 비단의 느리고 끈질긴 압박은 몸 그 이상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생각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순수한 잔혹한 힘이 아니라 존경과 애정을 통해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그 메시지는 수축하는 비단 섬유로 쓰여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늘에는 오직 하나의 태양만이 존재합니다. 이 조정에는 오직 하나의 중심축만이 존재합니다. 몇몇 젊은 여인들은 몸을 비틀기 시작했고 눈은 뒤로 젖혀졌습니다. 그들 뒤에 서 있던 신녀들은 허리에 손을 대고 숨을 쉬라는 속삭임으로 미묘하게 그들을 지탱했습니다. 기절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이 공포는 목격되어야 했고 흡수되어야 했으며 완벽하고 고통스러운 세부 사항까지 기억되어야 했습니다. 이 느린 과정은 그들에게 잔인함의 메커니즘을 직면하게 했고 그 냉혹한 천재성을 내면화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칼날에 의한 빠르고 깨끗한 죽음보다 더 끔찍한 운명이었습니다. 이것은 공개적인 해체였고 산채로 매장되는 상태로의 느린 하강이었습니다. 황후는 단지 희생자가 죽어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군중 속의 얼굴들을 보며 자신의 절대적인 통제 메시지가 그들 모두에게 전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나에게 검을 달라. 전사의 죽음을 맞게 해달라. 거미줄에 걸린 먹이처럼 갇히게 하지 말라. 진 여사의 목소리가 대강당의 짙은 의례적 침묵을 꿰뚫었습니다. 선명했고 한치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장여사처럼 사랑받는 사교계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힘은 다른 종류였습니다. 그녀의 말하는 방식에서 그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무인의 그것과 경계를 이루는 직설적인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가문은 장군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선조들은 강철로 제국의 국경을 개척했고 그녀는 그와 같은 굽힘없는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이제 옷이 벗겨지고 어전 앞에 선 그녀는 자신의 요구를 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구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간청했습니다. 모든 조정 대신들은 황후의 답변을 기다리며 숨을 죽였습니다. 그녀에게 검을 주는 것은 그녀의 지위, 그녀의 무인 혈통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빠르고 거의 명예로운 죽음, 즉 국가의 적에 대한 처형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에티아는 적들을 처형하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한 조각 한 조각 고통스럽게 해체하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여사의 요청은 궁극적인 저항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파괴 조건을 선택하려 했고 모든 것을 빼앗기도록 설계된 방에서 마지막 한 조각의 주체성을 쥐려 했습니다. 그녀에게 답한 침묵은 어떤 말보다도 더 심오하고 더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황후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잔인함의 천재성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항을 예측했고 그것을 먹이 삼았습니다. 진여사의 강인함, 꺾이지 않으려는 그녀의 거부는 그 교훈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우에티안이 소멸시키고자 했던 바로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귀부인의 의지가 어떤 의미라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 말이죠. 그 침묵 속에서 구경꾼들의 집단적인 희망이 죽어가는 것을 거의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희생자가 되기를 거부하는 여인을 보았고 다음 순간에는 그 거부의 무의미함을 보았습니다. 두 명의 장인이 그림자에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들은 숫돌이나 반짝이는 칼날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젖고 윤이 나는 황실 비단 첫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미쳤습니다. 풀려나는 비단 옷감에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그녀가 받을 유일한 대답이었습니다. 거미줄에 걸린 먹이처럼 갇힌 그녀의 말은 공중에 매달려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완벽하게 소름 끼치는 묘사가 되었습니다. 검은 사건입니다. 그것은 단 한순간의 종결입니다. 거미줄은 과정입니다. 그것은 희생자의 세계를 구성하는 바로 그 물질로 지어진 감옥의 느리고 체계적인 건설입니다. 진 여사는 이것을 본능적인 수준에서 이해했습니다. 공포는 죽어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림에 있었습니다. 수천 가닥의 실이 뒤따를 것을 알면서 피부에 닿는 첫 차가운 실의 감각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몸이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공포, 힘이 쓸모 없어지는 것을 느끼는 공포, 정신은 완벽하게 비명을 지르듯 맑은 상태에서 천천히 무력하고 형체 없는 존재로 압축되는 공포였습니다. 그녀는 전사의 죽음을 요구했습니다. 그녀에게 주어진 것은 곤충학자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전과 똑같이 그녀의 발부터 시작했습니다. 젖은 옷감의 차가운 충격, 발목을 조이는 첫 번째 랩. 그러나 장여사와 달리 진여사는 정신으로 무감각함에 맞섰습니다. 그녀는 발가락의 감각에 집중하며 그 감각을 살리려 노력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작고 무의미한 반항이었습니다. 집중되니자. 그녀는 집중하고 불타는 듯한 강렬함으로 장인들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 움직임의 패턴, 그리고 그들이 각 층을 능숙하게 팽팽하게 당기는 방식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해체 과정을 증언할 것이었습니다. 압박은 느리고 거침없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층이 감기고 세 번째 층이 감겼고 각 층은 전체에 무한히 미세한 조임을 더했습니다. 미끄러운 직물의 소리는 끊임없는 속삭이는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간청이 무시당하는 소리였습니다.
그것은 거미가 인내심 있고 지칠 줄 모르게 실을 뽑는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혈류가 느려지고 뼈속 깊이 통증이 시작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녀는 뻣뻣하게 서서 턱을 높이 들고 옥좌에 앉은 황후의 무표정한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고문을 의지의 대결, 시면을 가로지르는 눈싸움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그녀는 이 대결에서 자신의 의지가 바로 그 기계가 부수도록 설계된 것이라는 것을 아직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간청은 물론 거부되었습니다. 요점은 그녀를 빨리 죽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무력함에 대한 교훈으로 만드는 것이었고, 그 교훈은 법정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었습니다. 이런 끔찍한 고문은 너무 잔인해서 금지되었을 것이라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효과적이었기 때문에 금지되었습니다. 그 기억 자체가 우에티안이 사라진 후에도 궁궐 복도에 오래도록 남는 병이자 독이 되었습니다. 그녀를 이은 황제들은 완벽한 복종을 하는 조정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살아있는 국가의 활기찬 충성이 아니라 시체의 굳건한 정지 상태였습니다. 신하들은 말을 걸어야만 입을 열었고 그들의 제안은 모든 대담함이나 혁신이 제거되었습니다. 정부의 엔진은 멈춰 섰고 그 기관의 톱니바퀴에 스며든 두려움에 질식했습니다. 고치감기라는 광경은 제 역할을 너무나 잘 해냈습니다. 그것은 단지 몇몇 귀부인들의 의지를 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체 지배 계급의 영혼을 부서뜨렸습니다. 이 트라우마는 모든 국빈, 연회, 모든 회의를 괴롭히는 유령이었습니다. 한 신하는 아내의 고운 비단 소매에 스치는 소리를 듣고도 자신의 것이 아닌 기억에 움찔했습니다. 그 소리는 영구적으로 오염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부의 소리가 아니라 느리고 짓누르는 죽음의 메아리였습니다. 새로운 황제는 자신의 역사의 마비된 조정을 통치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권력 있는 여인, 모든 야심찬 후궁은 이제 이 끔찍한 가능성의 렌즈를 통해 비춰졌습니다. 비단고치는 그것이 강요하도록 설계된 바로 그 안정성을 위협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자비 때문이 아니라 황실 자체의 생존을 위해 제국의 무기고에서 제거되어야 했습니다. 그 결정은 용상에서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한 방에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필사적인 정치적 처방이었습니다. 새 황제는 자신의 가족을 포함한 궁녀들의 눈빛에서 공포를 보았습니다. 그는 모두를 두렵게 만드는 무기가 결국 그것을 가진 자를 파멸시킬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한 문구의 칙령이 내려졌습니다. 그 관행은 금지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은 훨씬 더 나아가 대규모의 역사적 파괴 행위를 지시했습니다. 황제의 서기관들은 새롭고 소름 끼치는 임무를 띠고 황실 기록 보관소로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그곳에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를 삭제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두루마리 방에서 그들의 작업이 만들어내는 정적을 거의 들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들리는 소리라고는 대나무 조각에서 글자를 지우는 날카로운 뼈칼의 부드러운 긁는 소리나 비단 두루마리 위에 비난하는 글귀를 붓으로 덧칠하는 속삭임뿐이었습니다. 그들은 파수꾼의 감시 아래 밤늦게까지 일했고 그들의 얼굴은 낮은 기름 등불의 불빛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공식 기록에서 종양을 잘라내는 외과 의사였습니다. 비단 고치에 대한 모든 언급, 질식사형에 대한 모든 언급은 삭제되어야 했습니다. 장씨 부인, 진씨 부인과 같은 희생자 여성들의 이름은 장부에서 삭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백을 남길 테니까요. 대신 그들의 운명은 꼼꼼하게 다시 쓰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비극적인 질병으로 한 명이 목숨을 잃었고 여행 중 조용한 사고로 다른 한 명이 사라졌습니다. 위조된 의사 보고서와 여행 기록으로 뒷받침된 그럴듯한 거짓말들은 왕조 역사의 거대한 테피스트리에 조심스럽게 짜맞춰졌습니다.
목표는 매끄럽고 깨끗한 과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특별하고 은밀한 공포가 상상조차 되지 않았고 실행은커녕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과거를 말이죠. 그것은 알라을 설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도였습니다. 제국은 자신들이 결코 그런 짓을 저지를 능력이 없었음을, 비단에 묻은 피를 씻어낸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공식적인 침묵은 절대적이고 영원해야 했습니다. 원래 변경되지 않은 기록을 담은 문서들은 두꺼운 가죽으로 묶이고 젖은 진흙으로 된 황실 인장으로 봉인되어 죽음을 각오해야만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불태워지지 않았습니다. 불은 너무 극적이고 질문을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것들은 관료주의 속의 산채로 묻혔고 궁궐 도서관의 가장 깊고 어두운 금괴에 영원히 잊혀지도록 운명 지어졌습니다. 진실을 닫아버리는 그 돌문들의 묵직한 삐걱거리는 소리는 이 이야기의 마지막 소리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국가는 집단적 기억 상실을 선언하며 아무도 그것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면 상처가 아물기를 바랐습니다. 한동안 그 침묵은 유지되었습니다. 한 세대는 사적인 공간에서 여성들 사이에 오가는 가장 두려운 속삭임을 통해서만 고치에 대해 알게 되었을 뿐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야기는 사실에서 벗어나 그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우화, 어머니들이 딸들에게 야망의 대가에 대해 들려주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흠결 없는 역사를 읽은 궁정학자들은 그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소문들을 어떻게든 궁궐 담장 안으로 스며든 평민들의 미신,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 없는 괴담으로 일축했습니다. 완벽한 심리적 무기 뒤에는 완벽한 심리적 은폐가 이어져 공식적인 부인이라는 겹겹의 거짓 아래 트라우마를 묻어버렸습니다. 수세기 동안 비단 고치는 공식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황실 기록 보관소는 봉인되었고 학자들은 그 이야기들을 어두운 동화로 일축했습니다. 그리하여 그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진실은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사는 비밀로 가득하지만 아무리 깊이 국가가 무덤을 파더라도 어떤 비밀은 묻혀 있지 않으려 합니다. 거의 1300년 동안 공식적인 기억 상실은 굳건히 유지되었고 고치는 단지 노파들이 속삭이는 괴담, 어두운 우화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대 한 무리의 학자들이 잊힌 수도원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먼지 속에서 불교 철학서들을 찾고 있던 일상적인 임무 중이었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 도서관과 분리된 옆방에 잠겨있던 두루마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진흙 인장들은 독특했으며 1000년 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황실 문양이 찍혀 있었습니다. 고요한 방에서 고대 인장 중 하나가 갈라지는 소리는 마치 전기가 흐르는 듯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역사가가 누렇게 변한 비단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글씨는 완벽했고 잉크는 비단 위에 여전히 선명하고 검은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도 시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격자의 증언이었습니다. 궁정 서기관의 침착하고 흔들림 없는 필체로 쓰인 그것은 공개적인 처벌을 묘사하고 있었지만 그 묘사 자체는 마치 민속 설화의 가장 어두운 구석에서 튀어나온 열병의 꿈처럼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것은 젖은 비단띠를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강씨 부인을 포함한 희생자들의 이름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를 손에 든 학자들의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을 것입니다. 그 우화는 페이지에서 그들을 노려보고 있었는데 마치 살과 잉크를 얻어 살아난 유령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황급히 또 다른 봉인된 용기를 그리고 또 다른 용기를 열었고 단지 하나의 기록이 아닌 여러 개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각 두루마리는 같은 끔찍한 퍼즐의 다른 조각을 나타냈습니다. 한 두루마리는 차갑고 정확하며 감정이 전혀 없는 기술 매뉴얼이었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와 비틀림에 대한 엔지니어의 노트처럼 읽혔습니다. 다양한 비단 직물의 특정 인장 강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대형 홀의 공기 습도에 따른 수축률을 계산하며 섬유 건조의 물리학을 설명했습니다. 잔인함의 기술 뒤에 숨겨진 소름 끼치는 과학이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다른 두루마리는 달랐습니다. 더 평범했지만 어쩐지 더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황실에서 사용된 단순한 공급 장부였습니다. 특정 날짜에 황실 창고에서 조달된 최고급 비단 필의 정확한 수량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각 항목 옆에는 주석이 있었습니다. 이 주석들은 옷이나 궁정 선물용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명백히 계고 지혜 가오 의식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공식 역사에서는 갑작스러운 열병이나 비극적인 사고로 죽었다고 주장되었던 귀부인들의 이름이 바로 그곳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영혼에 대한 영수증이었습니다. 그것의 순수한 행정적 평범함은 숨 막힐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그 공포가 미친 황후의 무분별한 행위가 아니라 국가에 공식적으로 인가된 반복 가능한 절차였음을 증명했습니다. 그 방해 역사가들에게는 깊고도 끔찍한 정당성이 입증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속삭임은 사실이었고 괴담은 세부로 문서화된 사망자 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록에 묘사된 소리들을 거의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직물이 날카롭게 찢어지는 소리, 얕게 숨을 들이쉬는 소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록하는 서기관의 붓소리까지 말입니다. 그들이 모두 연구했던 깨끗하게 정리된 역사는 세심하게 조작된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제국은 이 잔혹 행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기억 자체를 말살하기 위해 모든 관료적 역량을 동원했습니다. 이 발견은 그들의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흩어져 있던 당나라의 퍼즐 조각들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들, 급작스러운 정치 권력의 변화, 그리고 후대 황제들이 떨쳐내려 애썼던 만연한 두려움의 분위기, 이 모든 것이 이제 새롭고 끔찍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두루마리들은 궁정을 비밀리에 움직였던 어두운 동력을 제공했고 모든 것을 증명했습니다. 희생자들은 실존 인물이었고 그들의 이름과 운명은 마침내 국가의 위조에서 구출되었습니다. 그 방식은 압박과 절망에 계산된 과학이었습니다. 무후의 차가운 심리는 모든 정교한 지시, 공개의 의식을 위한 모든 물류 세부 사항에서 뚜렷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구체적이어서 믿을 수 없다고 일축되었던 잔혹 행위에 대한 완전하고 부인할 수 없는 근거였습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이 마지막 문서들을 번역하면서 더 소름 끼치는 깨달음이 그들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두루마리들은 물리적인 관행의 종식, 그 금지, 그리고 역사로부터의 매장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발견은 과거 자체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치 자체는 사라졌지만 그것이 상징하는 전술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이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침묵하고 질식할 것 같은 어둠으로 돌아갑니다. 고치 안에서 궁정의 희미한 헐떡거림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비단이 건조하게 속삭이는 소리도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그녀의 귀 속에서 미친 듯이 울리는 심장의 고동, 굽힘없는 압박에 맞서는 절박한 박동뿐입니다. 그녀가 훔쳐 마시는 얕은 공기 한 모금 한 모금이 엄청난 승리처럼 느껴지지만 그녀는 벽이 여전히 조여오고 있음을 압니다. 그녀는 비단에서 마지막 수분이 증발하면서 매 초마다 1000개의 작은 올가미처럼 조여오는 개별적인 실가닥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뼈는 너무나 깊은 압력으로 아파서 마치 제국 전체의 무게가 그녀를 한 점으로 압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고통보다 더 나쁜 것은 마지막, 끔찍한 이해의 명료함입니다. 그녀는 이제 이것이 죄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의 이념에 대한 교정임을 압니다. 무후는 단순히 그녀의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존경을 통해 권력을 가졌지 두려움으로 가지지 않았던 그녀라는 개념 자체가 무력함의 특이점으로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감각은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소름 끼치도록 절대적으로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그녀의 인간적인 형체는 무너지고 그녀의 정체성은 벗겨지고 조각나고 경멸당하며 마침내 존재 자체에서 짓밟혀 사라집니다. 그녀가 인지하는 마지막 소리는 하나의 비단 섬유가 마지막 영구적인 제자리로 수축하는 날카롭고 미세한 삐걱거림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밖에서 궁정은 아름답고 빛나는 조각상을 응시합니다.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교훈에 대한 침묵의 기념비입니다. 메시지는 전달되었습니다. 무후는 그녀의 왕조보다 1000년을 더 오래 살아남을 무기를 완성했습니다. 비단 고치 자체는 금지되었고 그 기억은 묻혔으며 기록은 체계적으로 지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청사진, 즉 그것을 움직인 차갑고 명석한 논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술은 그 순수성 때문에 끔찍합니다. 당신은 한 사람의 정체성의 기반을 찾고 그들의 가장 깊은 자존심과 난공불락의 힘의 원천을 발견한 다음 그것을 그들을 파괴할 우리로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약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강점을 무기화하는 것입니다. 당나라 귀부인들에게 그것은 그들의 흠없는 우아함,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지위, 그리고 그들이 입었던 반짝이는 비단으로 상징되는 공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무후는 그 갑옷을 가져다가 질식의 도구로 다시 벼려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그들을 처형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들 자신의 정체성, 세상에서의 그들의 위치가 그들 살인의 도구가 되는 것을 지켜보도록 강요했습니다. 이것은 군대도 강철도 필요 없는 전쟁의 한 형태입니다. 단지 전장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황실은 이제 전 세계적입니다. 악의적인 속삭임은 귀청이 터질 듯한 디지털 포효로 증폭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 사람의 말이 정교하게 공공의 수치심의 수위로 짜여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한다, 개인의 역사, 그들의 성과, 그들의 이름 자체가 비난으로 뒤틀려 공공연히 지워지고 비난의 형체 없는 대상이 되는 것을 봅니다. 도구는 더 발전했습니다. 비단은 이제 빛과 정보로 만들어졌지만 핵심적인 공포는 정확히 동일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지켜보라는 명령을 받는 동안 한 인간의 정체성이 체계적으로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소리입니다. 가장 위대한 권력 행사는 적을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이 자신의 소멸에 참여하게 만들고 한때 그들에게 숨통을 터주었던 바로 그 무엇으로 질식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